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옛말을 제 눈으로 확인한 30대 여성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속담이 있죠. 저는 속담과 같은 옛말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요. 우습게도 제 눈앞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옛말 중에 틀린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외나무 다리는 제 상견례 자리예요. 그리고 원수는 저희 친정 엄마고요. 경험자는 저희 예비 시어머니죠. 어떤 상황이었는데 예측이 가시나요? 하지만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죠? 그럼 이제부터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의 딸로 덴마크에서 태어나 7살까지 덴마크에서 살았어요.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초중고를 보냈죠. 제가 덴마크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부모님 중 한 분이 덴마크인이라거나 덴마크에 무슨 연고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빠는 서울, 엄마는 충청도에서 태어난 순수 한국인이시고 이주할 때만 해도 덴마크에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럼 왜 갔느냐 하면 저희 아빠가 조명 분야의 엔지니어인데요. 그때 아빠가 다니던 회사의 협력사인 덴마크 회사로 장기 출장을 간 거였어요. 막 결혼한 엄마와 함께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덴마크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었어요. 만약 한국에서 태어나 이주했다면 덴마크에 익숙해지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전 태어나기를 덴마크에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처음 입으로 내뱉은 말도 덴마크어였죠. 그러니 오히려 어렸던 저에게 우리나라는 덴마크였고 한국은 부모님의 고국이었어요. 한국은 저에게 조금 멀었죠. 하지만 물론 복수국적이라는 말처럼 한국도 나중엔 고국처럼 우리나라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상하죠? 우리나라가 두 곳이라니. 하지만 정말 그래요. 저는 올림픽이든 월드컵이든 세계축제에서 두 나라를 동시에 같은 마음으로 응원하죠. 두 나라가 붙으면요. 종종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때는 솔직히 오히려 마음이 편해요. 두 국가 중 누가 이겨도 우리나라가 이긴 거니까요. 꽤나 긍정적이죠? 저는 그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제가 7살 때까지 덴마크에서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는 한국에서 자랐어요. 초중고를 한국에서 나왔죠. 하지만 처음부터 한국에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덴마크가 익숙했으니까요. 한국은 부모님의 고국이지만 어린 저에게 무서운 이미지의 공간일 뿐이었죠. 그래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소피아도 있고 엠마도 있고 올리버도 노아도 다 있다고요. 한국엔 얘네들이 없잖아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안나, 이미 약속된 일이야.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된 일이라고. 아빠와 엄마는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이곳에 온 거야. 그리고 지금 만난 친구들은 없지만 한국에 다른 친구들이 있어. 엄마는 네가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좋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아빠도 그렇고. 엄마가 말했지.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우리 안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누누이 노력하는 아이니까 엄마는 자신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안나는 자신이 없지? 그리고 언제는 엄마와 아빠의 나라가 궁금하다며. 남산타워도 첨성대도 모두 가보고 싶다며. 엄마가 한국에 가면 다 보여줄게. 너도 분명 한국을 좋아하게 될 거야. 엄마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게 그렇게 말했고 저는 이길 수 없었어요.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짐을 쌌죠. 그리고 엄마는 저희 집에서 친구들과의 마지막 파티를 열어주었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위해 쓴 편지와 선물을 주었어요. 저는 그 편지와 선물을 캐리어에 꼭꼭 넣어 한국으로 왔어요. 아쉬운 마음은 어쩔 수 없었지만 저는 부모님의 노력으로 한국에 빨리 적응하게 되어요. 부모님은 저를 한국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해 전국 팔도 아름다운 곳을 다 구경시켜줬어요.
제가 가보고 싶었던 남산타워부터 첨성대까지 다 둘러봤어요. 그리고 엄마는 제 입맛에 익숙하게끔 한식을 만들어주다가 제가 한식에 많이 익숙해진 뒤엔 완전한 한식을 만들어줬어요. 그 연습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다 끝내버려서 저는 급식을 먹을 때 어려움이 없었어요. 오히려 급식을 빨리 먹는 편에 속했죠.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먹는 게 수월해지니 다른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덴마크에서만큼이나 교우 관계도 좋았고 성적도 좋았고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이 맞았죠. 저는 한국이 좋아졌어요. 타국이나 부모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초중고를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은 덴마크에 있는 공과대학을 갔는데요. 그건 이유가 있어요. 부모님이 복수국적을 가진 만큼 덴마크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매번 방학이 되면 적어도 한 달은 덴마크에서 생활하게 했죠. 그때 당시에는 저희 고모가 덴마크인과 결혼해 덴마크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이 한국을 사랑하게 될 거라고 저에게 말했잖아요. 그 말과 행동이 좀 모순되어 보일 수도 있겠어요. 그 당시 저도 그랬고요. 한국 생활에 100% 적응하길 바라면서도 덴마크어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모님의 생각이 잘 와닿지 않았어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맞는지 알 수도 없었죠. 그래도 지금의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에 감사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에게 덴마크가 하나의 장점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제가 덴마크 공과대학을 갈 수 있었고요. 제가 공과대학에 간 것은 저는 엄마가 아니라 아빠를 닮아 이과머리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빠가 조명 관련 엔지니어라고 말씀드렸죠. 저희 아빠는 공과 전기과를 나왔어요. 그 피를 물려받은 것인지 엄마가 저에게 정말 많은 학원을 다니게 했는데요. 미술, 무용, 악기, 검도, 줄넘기 정말 많은 학원을 다녔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학원이 수학과 컴퓨터예요. 더구나 수학학원은 제가 다니고 싶다고 했죠. 학원을 다니지 않았을 때부터 원래 수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재밌었거든요. 그런데 컴퓨터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흥분시켰죠. 컴퓨터를 배우는데 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숫자를 사용하고 수학은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는 학문이기 때문이죠. 저는 엄마에게 이 말을 전하며 눈을 반짝였고 엄마는 그렇게 원하진 않았지만 저를 수학학원에 보내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컴퓨터 학원과 수학학원을 다녔고 다수의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공과대학에 간 것은 이처럼 순차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천직이나 운명이라는 단어를 써도 되겠죠. 그렇게 저는 덴마크 공과대학에서 IT 전공으로 졸업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덴마크에서 일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덴마크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왔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온 그 해에 IT 회사에 취직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한국 생활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오래가진 않았죠.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일 때문에 지방으로 같이 내려가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동생이 집을 지키며 지내고 있었죠. 그래도 만족했어요. 같은 나라에서 살고 몇 시간만 이동하면 볼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으로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죠. 그리고 회사 생활도 만족스러웠어요. 회사에서 저는 유망한 직원이었어요. 4년 동안 배운 전공을 회사라는 실무에 적용시킨다는 게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회사에 가는 것이 즐거웠고요. 그러니 성적과 실적은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과장까지 승진했어요. 그리고 주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받았어요. 몇 번은 솔깃한 제안에 이직을 할까도 고민했는데 그럴 때마다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연봉 협상을 잘해줘서 지금까지 의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워커홀릭처럼 일하는 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일과 사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찾아잡지 못했거든요.
늘 머릿속에 일만 가득해서 직원들과 사담을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직원들은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했어요. 같이 점심을 먹는 것은 저 스스로도 가급적 빨리 식사를 하고 회사에 복귀해야 한다는 생각에 꺼리기도 했지만요. 그 마음이 티가 났겠죠. 그리고 야근을 한다고 회식에 참석하지 못한 적도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 저에 대한 소문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워커홀릭이 아니었지만 워커홀릭이 된 이유는 덴마크 유학 시절 사랑하는 애인이 죽었기 때문이라는 둥, 회사 높으신 분이 뒤를 봐주고 있다는 둥, 사회적 상호작용이 안 되는 것 보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둥, 별 이야기가 다 있더라고요. 단순히 저는 일을 좋아했을 뿐인데요. 하지만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자 제가 잘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일에 매진할 필요는 없어. 일은 일일 뿐이야. 사람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니? 사람이 재산이다. 네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널 구해줄 수 있는 건 일이 아니라 사람이야. 그러니 태도를 바꾸렴. 그럴 필요가 있어. 부모님 말씀에 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봤죠. 정말 이를 빼면 한국에 재산이 없더라고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니 외로웠어요. 이러려고 한국에 돌아온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던 일을 줄이고 동료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죠. 일에만 매진하던 저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죠.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것은 죄다 공부했어요. 그리고 말을 꺼내봤죠. 하지만 그것도 매번 성공하진 않았어요. 제가 갑자기 그러자 회사 직원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죠.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중 한 사람은 저에게 꾸준히 반응을 해줬어요. 노력하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 주기도 했죠. 그게 바로 지금 예비 남편이에요. 다른 직원들은 살며시 저를 피하거나 억지로 웃으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어요. 그런데 예비 남편은 제가 상황에 맞지 않는 유행어를 남발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억지로 공감을 해도 웃어주고 잘 받아줬어요. 그리고 정말 고마웠던 것은 다른 직원들이 탕비실이나 회의실을 나가고 둘이 혼자 남을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저의 잘못된 유행어를 고쳐주거나 요새 유행하는 다른 것을 알려주거나 저의 노력을 인정해 주었죠. 사실 예비 남편이 저보다 5살이나 어리고 이제 막 대리를 달아서 직급 차이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처음엔 저에게 조언이나 칭찬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으로 느껴지고 저를 깔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비 남편이 저를 북돋아주고 위로해줄 때마다 예의와 존중이 느껴졌고 심지어는 저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 나중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후엔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이 고맙고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저의 노력은 다른 직원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 동료를 구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죠. 그런데 예비 남편과 어느 정도 친해진 뒤로는 수월해졌어요. 예비 남편이 제가 프로젝트를 할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구해왔거든요. 그리고 예비 남편이 무슨 말을 전한 건지 프로젝트가 끝나면 동료들은 저에게 우호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예비 남편의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건 5살이나 어린 사람이지만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번의 프로젝트를 함께한 뒤에 저와 그 사람은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를 할 만큼 친해졌어요. 제가 제 차에 태워 퇴근을 시켜주기도 했죠. 그러다 그 사람이 동료 후배가 아니라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급도 높고 나이도 많아서 얼떨결에 사귈 것 같기도 하고 차이면 지금의 이 관계마저 흐트러질 것이 두려워서 고백도 못하고 마음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러다 그 사람이 차를 뽑았다며 오늘은 자기가 퇴근을 시켜주겠다고 저보고 차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예비 남편이 차를 태워줬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저에게 안전벨트도 메어줬죠. 제가 처음 조수석에 태운 여자가 과장님인 거 아시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저에게 당돌하게 그렇게 말하길래 진지하게 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어요. 에이, 선수를 뺏겼네요. 저 오늘 과장님한테 고백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과장님 마음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저랑 사귀어 주실래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회사 사람들 몰래 1년을 연애하다가 결혼을 준비했어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회사 사람들에게 공표했죠. 회사 사람들은 전혀 몰랐다는 눈치였어요. 하긴 제가 회사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도, 그것도 5살이나 어리고 직급도 낮은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겠죠. 나는 과장님이 현도 씨 키워보려고 데리고 다니는 줄 알았지. 저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연애를 하신 거였어요?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 반응에 저와 예비 남편은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재밌고 즐거웠어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더군요. 저희가 결혼을 하겠다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거든요. 거기서 저는 차가운 현실을 맞닥뜨려요. 시부모님을 만나뵈러 갔을 때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여느 며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꽃을 준비했어요. 최고급 과일 바구니도 준비했고요. 처음엔 시부모님이 저를 반기고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몇 마디로 순식간에 살얼음판이 되었죠. 그래요, 잘 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입이 무거워서 아가씨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주는 거 있지? 오면 물어보라고. 참, 우리 아들이 무뚝뚝해. 그래서 그런데 안 났으니 나이가 어떻게 되어요? 우리 애랑 또래인 것 같은데? 아, 제가 5살 많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제가 동안이라 제 나이로 안 보인다는 말 많이 들어요. 현도 씨랑 다니면 가끔 제가 더 어리냐고 물어볼 때도 있어요. 5살? 정말이에요? 지금 어른들 놀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래서 제가 주민등록증을 보여드렸어요. 그러자 거기서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그럼 회사에서 직급은? 같은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우리 아들보다 높겠네? 과장입니다. 곧 차장 달 예정이고요. 올해 아마 승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에 시부모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대답에 시부모님 표정이 더 일그러지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일어나서 베란다로 가 담배를 태우더라고요. 아, 축하해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네? 아무래도 난 너무 걱정되어서. 모든 결혼이 너무 기울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많은 것도 많고. 높은 것도 높으면 아들 가진 입장에서 좀 그래. 우리 아들 삶아 먹을 것 같고. 에이, 삶아 먹다니 어머님. 저희 굉장히 서로 존중하면서 잘 만나고 있어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 없어요. 없다고 해도 걱정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아닌 척해도 자기가 나이도 많고 직급도 높다고 가르치려 들고 그럴 것 아니야. 아, 난 그런 거 정말 싫어. 저 한 번도 현도 씨 가르치려고 든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현도 씨한테 많이 배우는데요. 현도 씨가 얼마나 의젓하고 어른스러운지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나는 지금 아가씨 눈빛도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도 자기가 우리 아들보다 위라고 생각하잖아. 얘 현도야. 차라리 대학생을 데려오지 그랬니? 그리고 지금 결혼한다고 해도 노산 아니니? 여자는 나이가 생명이야. 시부모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상황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안 좋게 흘러갔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에게 부모님은 뭐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시나? 부모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계세요. 아버지는 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교수? 같은 직종이네. 내가 지금 고등학교 교장으로 있어요. 하, 그건 참 반갑네. 여보, 반가울 게 뭐가 있어요? 지방이라잖아요. 교수라고 해봤자 지잡대 교수란 소린데 반가울 것도 없네요. 아, 그런가? 그럼 부모님은 지방에서 터를 잡으신 건가? 아니요, 일 때문에 가신 건데 퇴직하시면 다시 올라오실 거예요. 그럼 그 집은 자가? 전세인가? 아마 전세일 겁니다. 부모님 댁이 전세라고 말하자 시부모님은 다시 한숨을 쉬었어요. 지방이면 1, 2억에 집 살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천세라니? 역시 아무리 교수라도 어디 교수인지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럼 아가씨 형제 관계는 어떻게 돼요? 남동생 하나 있습니다. 남동생은 여기 있고? 여기서 뭐 합니까? 여기 있어요. 그리고 댄서입니다. 지금 여러 곳에서 공연하고 제자도 키우고 있어요. 댄서? 무슨 무용을, 현대무용이나 발레? 아니요, 스트릿 댄스 합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힙합이나 비보잉이라고 할까요? 아, 그런 거면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아, 머리가 더 아프네. 그리고 시부모님은 더 이상 저에 대해서 묻지 않고 자식 자랑만 했어요. 우리 현도는 잘 알겠지만 어릴 때부터 수학 영재였어요. 대학도 수월하게 갔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건 본인도 잘 알죠? 그 회사도 쉽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첫째도 첫 임용해서 합격해서 지금 국어 선생님을 하고 있고요. 우리 막내는 이제 졸업해서 무궁무진하고 어릴 때부터 공부하라는 소리를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잘했다고 할까? 아가씨는 모르겠지만 우리 애들은 그랬어. 세상에 우리 속 한번 썩여본 적이 없다니까? 군대 가서도 우리 아들들은 다 조교까지 했어요. 모범상도 받고. 잘 알겠죠? 우리 아들이 아가씨 나이라면 과장도 되고 남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 삶아먹고 기죽일 생각 말아요. 시부모님은 별로 자랑답지 않은 자랑을 늘어놓았고 계속 제가 예비 남편을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걱정했어요. 저는 애초에 그럴 생각이 없어서 당황했죠. 그래서 계속 그럴 생각 없다고 저희는 존중하면서 만나고 있다고 설명드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집에 갈 때쯤엔 포기했죠. 시부모님은 계속 그 말을 했고 제 말을 믿지도 듣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걱정하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결국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도 못했어요. 그걸 시부모님도 느꼈는지 어느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결혼식은 어떻게 준비할 생각인지 이제야 제대로 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어머님, 저희는 합리적으로 결혼할 생각이에요. 결혼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수준에 맞춰서 적당한 웨딩홀 몇 개 추려놨어요. 그중에 결정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료 뽑아서 오늘 보여드릴까요? 합리적? 합리적이라는 말이 저렴하게 한다는 말이죠? 왜?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대한 성대하게 해야지. 결혼이 중요하지 결혼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말. 그거 그렇게 결혼하면 100번 후회할 텐데? 사람들은 결혼식만 생각하지 결혼 생활은 쳐다보지도 않아. 왜 과장식이나 됐으면서 모아놓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럼 교수인 어머니한테 보태달라고 하면 되지. 저희 부모님은 저희를 독립적으로 키우셔서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학한 비용도 일부 부모님한테 갚아야 해서 제가 모아놓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현도 씨도 그렇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결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딸 결혼하는데 10원 한 장도 보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부모가 그래? 유학한 비용. 그래, 그건 우리 사정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아무리 딸이 결혼하는 건데 첫아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참 너무들 하네. 그럼 집도 가구도 못 해준다는 거야? 네, 저희 집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요. 그렇게 아득바득 모아서 뭐 한다고? 집도 전세라며. 집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아끼신데? 그때 저는 모욕을 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몇 마디 하고 싶었지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별말 안 했어요. 그러다 사건이 생겼죠. 바로 시어머니가 말없이 저희 집으로 온 거예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 남동생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주말이라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는 중이었고 집에는 남동생 혼자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눌렀고 남동생이 나와봤죠. 저희 시어머니 얼굴까진 남동생이 모르니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시어머니가 이름을 말했죠. 아, 사돈 어른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나 누나 남동생입니다. 네? 아니 온몸에 무슨 그림이. 아, 제가 그림이 좀 많죠. 맞습니다. 전 노아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추한 차림으로 만나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아무쪼록 저희 누나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온몸에 타투가 가득한 제 남동생의 모습을 보고 놀란 모양이에요. 그 길로 아파트를 빠져나와 저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 장을 다 보고 전화를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금방 전화를 받아 와다다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나 방금 너무 놀라서 말이 다 안 나온다. 방금 네 남동생이란 인간을 봤는데 온몸에 흉측한 그림이 덕지덕지. 대체 뭐하는 사람이니? 아니, 아무리 요새 자유로운 시대라고 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이 내 아들 결혼식에 있는 거 상상조차 하기 싫다. 아, 어머님 놀라셨어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못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말대로 요새는 자유로운 시대잖아요. 그리고 타투야 양복 입으면 다 가려지고 보이면 가리면 되고요. 넌 참, 네 일인데도 안일하게 얘기하는구나. 나쁜 뒷말이 너한테는 안 들릴 것 같아? 가족은 또 다른 나야. 가족 얼굴이 네 얼굴이고 가족 욕이 곧 네 욕이라고. 나는 우리 아들 결혼식에 그런 인간들 있는 꼴 못 본다. 그리고 너 결혼식 때 네 남동생이랑 그 친구들이 무대한다고 했지. 절대 반대다. 그 친구들도 온몸에 그림 있을 것 아니냐. 끼리끼리 논다도 가려도 싫고 안 가리면 더 싫다. 그러니 충무는 당장 빼. 옷은 또 왜 그렇게 후줄근하게 없어 보이게 입고 다니는 건지. 그리고 내가 무용이라면 잘하는데 네 남동생이 하는 건 근본 없는 춤이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온몸에 타투가 있고 옷차림이 단정하지 않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은 제가 최소한 이해해 보겠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제 남동생이 하는 일까지 무시하고 폄하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근본이 없다뇨. 스트릿 댄스도 역사가 있어요. 역사? 격조가 없으면 역사가 있어도 쓸모가 없는 거야. 사람이 격이 있어야지. 그리고 너는 다 큰 애가 어떻게 남동생이랑 한 집에서 사니? 너희 부모가 그렇게 하라고 하더냐? 경구가 없어서 남보기 안 좋은 걸 알아야지. 다 컸다고 해도 남동생은 남동생이에요. 그게 왜 보기가 안 좋다는 건지 오히려 제가 더 이해할 수가 없네요. 너 오늘따라 말대꾸를 따박따박 한다. 제 가족 욕하는데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전화를 뚝 끊었고 한 15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내가 방금 상견례 자리 바꿨다. 그 한정식 집에서 가까운 해장국 집으로. 문제 없지? 내가 딱 니네 집 수준에 맞게 골랐다. 그러니까 별말 말아라.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좋은 한정식 집으로 예약했거든요. 예약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15분 만에 예약을 취소하다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 바람대로 착실하게 24시간 운영하는 해장국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장소가 바뀌었다고 친정 부모님에게 전하니 저희 부모님이 예상외로 그렇게 진행하라는 말을 했거든요. 사돈어른이 장소를 바꾼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렴? 엄마랑 아빠는 상관없다. 그런데 그 전날까지 엄마랑 아빠가 일을 해야 해서 당일에 출발해야 할 것 같다. 늦지 않게 도착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 전날이 아닌 당일에 출발한 저희 부모님은 늦지 않게 서울에 있는 친정에 도착했어요.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엄마와 저는 엄마가 잘 아는 샵에 들러 화장도 하고 머리도 했어요. 그리고 약속 시간보다 빠르게 상견례 장소인 24시 해장국집에 도착했죠. 그런데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 시댁 식구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무슨 사고라도 난 건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예비 남편은 바로 전화를 받더니 거의 다 왔다고 날카롭게 말했어요. 거의 다 왔어. 한 5분, 아니 10분 뒤에 도착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은데. 아니, 엄마가. 아니야. 우리 가족끼리 어디 들릴 때가 있었어.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처남한테 말 좀 해줘. 길이 많이 막히는 것 같다고 말은 해뒀어.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오진 않아도 돼. 그러다 사고 날라. 휴대폰 너머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예비 남편은 또 날카롭게 말했어요. 자기가 신경 쓸 것 없어. 우리 가족끼리 일이니까. 그럼 도착하면 바로 들어갈게. 곧 도착해. 거의 다 왔어. 그러니까 끊을게.
그렇게 통화를 끝내고 저는 다시 해장국집으로 들어갔어요. 온 사방에서 웅성대는 소리, 낮술을 거하게 마셔서 취한 아저씨들의 언성. 정말 이런 자리에서 상견례를 해도 되는지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저희 친정 부모님도 이 자리가 불편해 보였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오히려 나쁘끄러워지더라고요. 부모님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자책을 했죠. 왜 시어머니의 결정에 반기를 들지 못했을까? 한 번뿐인 결혼식이고 한 번뿐인 상견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책하는 중에 시댁이 도착했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의 형제들까지 매우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시어머니가 가관이었죠.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에 청바지,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온 것도 모자라 어울리지 않게 과장된 머리 스타일에 화장도 진했고요. 장신구도 조명에 비춰져 반짝거렸죠. 그 빛이 제 눈을 자꾸 찌르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테이블로 오면서 모든 식구들이 모였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일어나 한 명씩 악수를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 얼굴을 보더니 새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손을 내밀며 인자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이다, 정아야. 저희 친정엄마가 예비 시어머니의 이름을 친근하게 하지만 무섭게 불렀어요. 다들 그 모습에 너무 놀랐죠. 하지만 가장 놀란 건 시어머니였어요. 선배가 여긴 왜? 우리 인연이 이렇게 깊은 줄 알았더라면 학교 다닐 때 너한테 더 잘해주는 건데. 오랜만이다, 정아야. 어떻게 지내는지 간간히 동기를 통해 들었는데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친정엄마는 시어머니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모 대학 무용과 교수라고 적혀 있었죠.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 빤히 명함을 쳐다보다가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엄마, 어머님이랑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지. 아주 잘 아는 사이야. 뭐 정확히 따지면 나는 정아를 잘 모르는데 정아가 나를 아주 잘 알지. 안 그러니 정아야? 그리고 친정엄마는 자리에 앉아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보며 썩소를 지었어요. 참, 세상이 좁아?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 그치? 물론 너는 나를 절대 마주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말이야. 마주칠 줄 알았으면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지. 마주칠 줄 알면서도 그런 말을 했다면 넌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데 얼굴 보니 뜻밖이라고 써져 있네. 나도 뜻밖이야. 어떻게 네 아들이랑 내 딸이. 정말 웃기지? 선배, 그런 게 아니라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예비 시모는 놀랍게도 그렇게 말하면서 친정엄마 발을 잡고 싹싹 빌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는 예비 시모의 손을 뿌리치고 해장국집이 떠나가라 웃었죠. 정말 우습다. 지금 네 몰골이 너무 우스워. 있잖아, 정아야. 내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인과응보라는 말이야.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 벌을 받게 되어 있어. 너 지금 얼마나 쪽팔리니? 네 아들 딸 앞에서 말이야. 나도 엄마라 마음이 좋진 않네. 선배, 정말 죄송해요. 저는 선배가 영영 한국을 뜬 줄 알고. 내가 한국을 떴으면 그런 이야기를 해도 돼? 너 정말 상상력이 풍부하더라.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니? 소설가를 냈어도 먹고 살았겠어. 후배들 말 들어보니 네가 나를 꽤나 미워하고 질투했다더라. 처음엔 나를 존경하고 따르더니 내가 1년 휴학하고 너랑 같은 학년으로 다니게 되니 수석도 나한테 뺏기고 친구들, 교수님들의 관심도 나한테 뺏겼다고? 그리고 나는 모르는 일이지만 남자도 뺏겼다며. 그래서 나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더니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그렇게 뒤에서 흉을 보더니 넌 이렇게 살고 있네. 네가 나에 대해 말한 것처럼 결혼으로 도피한 거야? 그런데 어쩌지? 난 결혼으로 도피한 게 아니야. 지금 보렴. 난 무용을 놓지 않고 있어. 친정엄마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눈을 파르르 떨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정아야, 나를 미워하는 만큼 넌 제대로 무용을 했어야지. 그래야 말이 되지. 넌 이렇게 살면서 내 욕은 왜 하는데? 그리고 너, 내가 지방대 교수라고 무시했다며. 그런데 어쩌나?
나 충분히 여기서 교수할 수 있는 자격이 돼. 그런데 다만 내 남편이랑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결정한 거야. 덴마크 일도 마찬가지고. 넌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사랑해서 결혼했거든.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남편 내 또래고 원래는 무대 조명 회사 다니다가 내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무대에 설 수 없게 되니까 이직하더라. 나를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대체 뭘 보고 그런 소문을 낸 건지. 다시 말하지만 넌 소설가를 해도 됐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해 흉도 봤다며. 너는 애가 어쩜 그러니? 우리 아들도 엄연한 무용수야. 꼭 발레랑 현대무용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세상이 변했어. 너도 좀 변해야 하지 않겠니? 그게 어떻게 예술이에요? 선배도 자기 아들이라고 감싸는 거잖아요. 아니, 나 젊은 애들 수업하면서 많이 달라졌어. 그래, 나도 너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했었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피차 너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니까. 결혼은 집안끼리의 만남이기도 하다는 거 너도 모르지 않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니? 그걸 우리 애도 똑똑하니까 분명히 이해할 거고. 그리고 나는 근본적으로 너 같은 애가 내 딸 시어머니인 게 싫어. 선배는 알고 있었죠? 내가 상견례 자리에 나온다는 거 알고 있었죠? 이거 다 미리 설계한 거잖아요. 나도 이런 식으로 추잡하게 해장국집에서 이야기할 생각은 없었어. 하지만 여긴 네가 고른 거잖아. 그러니까 너도 이 설계에 한몫한 거지. 그리고 난 좀 서운하네. 나는 네 얼굴 보고 바로 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얼굴이 많이 변했니? 아무튼 그렇게 알고 나는 내려갈게. 앞으로 내 이야기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 잠깐. 아무리 그래도 애들이 무슨 죄예요? 정아야, 정신 차려. 너 지금 나한테 똑 까여서 기분 나쁜 거잖아. 고작 네 기분 하나 풀어보려고 아들 인생을 베팅할 순 없지 않겠어? 저희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해장국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를 포함한 저희 식구들은 엄마를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무용과 교수예요. 교수를 하기 전에는 무용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한 유망한 학생이었고 국립무용단에 입단해 결혼을 하기 전까지 국립무용단 무용수로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예비시모를 처음 만난 건 학교에서였어요. 하지만 사실 예비시모는 친정엄마의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미 친정엄마를 알고 있었고 선망하고 존경했죠. 사실 그 대학에 간 것도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비시모는 엄마와 다른 학년이지만 같은 수석이라는 이유로 친해질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죠. 같이 무대를 서기도 했고요. 그러다 돌연 엄마가 집안 사정으로 1년 휴학을 해요. 그리고 다음에 복학을 해 예비시모와 같은 학년으로 학교를 다녔죠. 처음에 예비시모는 친정엄마와 같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기뻤지만 매번 수석 자리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엄마의 말대로 관심도 빼앗겼죠. 사람들은 예비시모를 엄마를 이길 수 없는 2인자라고 생각했어요. 불쌍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엄마를 존경만 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고 질투하게 되어요. 게다가 엄마는 졸업 후 국립무용단에 입단했죠. 하지만 예비시모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선배가 하는 댄스 아카데미의 직원으로 머물렀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엄마와 예비시모는 멀어졌어요. 그래도 예비시모는 엄마의 소식을 극단에 있는 다른 친구로부터 듣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극단을 나갔다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 소문 없이 나가서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비시모는 가난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도주한 것 아니냐는 소문을 냈어요. 혹은 재벌2세의 첩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는 소문을 내기도 했죠.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가 덴마크에서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는 정설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엄마가 친구의 아카데미에서 일할 때도 박사학위를 위해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그 소문 때문에 무척 괴로웠어요. 하지만 소문의 시작을 알 수도 없고 해명하기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진실로 여겨져서 엄마가 손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문이 예비시모 입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엄마는 우연히 예비시모를 마주치길 바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의 근황도 듣게 되었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는 남자와 결혼해 무용을 그만두고 살림하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요. 엄마는 그 여자의 코를 더 납작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박사과정을 밟았어요. 그리고 교수가 되었죠. 하지만 언제 우연히 만날 줄 알고 복수를 다짐했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딸,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엄마는 정말 인과응보를 믿어. 언젠가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복수만을 위해 엄마가 교수가 된 게 아니라는 건 너도 알잖아?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만큼 미웠다는 거지. 그리고 걔 사실 무용 잘했다. 내가 더 잘했을 뿐이지. 걔도 만만치 않았어. 그런 애가 무용 그만두고 살림하는 거 쉬운 결정 아니야. 아마 걔도 괴로웠을 거야. 그래서 내 얘기를 하면서나마 울적한 기분을 풀어내려고 했을 거고. 이해는 해. 하지만 사람을 잘못 골랐지? 그러면서 엄마는 호호 웃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모여 저녁을 먹었어요. 점심도 굶다시피 해서 많이 먹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남편에게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는데요. 전화를 하지 말까 하다가 제대로 이별할 생각으로 전화를 했어요. 너 왜 전화를 안 받아? 너희 엄마는 왜 그렇게 예의가 없어? 갑자기 파혼이라니. 예식장 비용도 다 냈는데 이렇게 취소하면 수수료 낸다고? 아, 고작 하겠다는 게 취소 수수료 이야기야? 걱정이 그것뿐이니? 우리가 사랑한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뭐? 할 말 한 것뿐인데 왜 그래? 네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 나랑 결혼을 하고 싶으면 취소 수수료를 들먹일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지. 너희 엄마 대신이라도 말이야. 그리고 어디서 5살이나 어린 게 너너거려? 나는 파혼하는 거 아무것도 겁나지 않아. 나한테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족도 중요하거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우리 사랑이 뭐 그렇게 대단했나 싶네. 취소 수수료는 너보다 더 잘 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마.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과 이별했고 취소 수수료를 낸 뒤에 완벽히 파혼했어요. 그리고 사내 연애를 했기 때문에 파혼 이후에 회사 생활이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저를 잡고 예비 남편을 지사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도 올려주겠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러겠다고 했어요. 예비 남편에게 미안하지만 이렇게라도 그놈과 저의 차이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다들 제게 파혼한 이유를 묻길래 사실대로 말했죠. 예비 시모가 이상해서 파혼했다고요. 그러니 남편과 결혼하면 독한 시월드가 펼쳐질 거라니 남편이 마마보이라느니 그런 소문이 나더라고요. 아마 그놈이 다시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무용수 사이에서 그 여자는 완전히 도태되었다고 엄마가 말해주더라고요. 아무도 허풍을 떨고 엄한 사람 소문을 만드는 그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인과응보와 같은 옛말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믿으시나요? 저는 옛말은 틀린 게 없다는 말을 이제서 실감하게 되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해 자식까지 복을 받기 위해 좋은 일을 많이 해봐야겠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학 비평가였던 버나드조의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있대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어떤 선택을 앞에 두고 고민을 할 때 저는 이 문구를 떠올리곤 하는데요. 하필이면 제 결혼을 앞두고는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믿었던 인간들한테 된통 당했지 뭐예요. 제 뒤통수를 친 인간들은 다름 아닌 예랑과 그의 부모님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메일 한 통으로 해고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글쎄 저는 문자 한 통으로 파혼동포를 받았지 뭐예요. 당시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한동안 방구석에 처박혀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렇게라도 헤어진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못된 길로 끝까지 간다고 해서 목적지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싶을 때 바로 유턴을 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훌훌 털고 사연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나진 않지만 제가 갓 태어났을 때 저희 집은 무척 가난했었대요. 엄마가 저를 출산하고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을 미룰 정도였으니까요. 딱한 사정을 들은 아빠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준 덕분에 간신히 퇴원은 할 수 있었지만 이후로 힘든 상황은 이어졌어요. 저희 집 형편이 어려웠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아빠는 엄마의 출산을 앞두고 증권사에 다니던 고등학교 승창 권유로 주식 투자를 했던가 봐요. 애도 곧 태어날 텐데 언제까지 월세살이 할 거야? 애 키우는 동안에는 재수씨도 꼼짝없이 육아를 해야 할 텐데 외벌이로 힘들지 않겠냐고. 애 거저 키우는 거 아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기저귀 값만 해도 얼만데. 이거 내가 어렵게 얻은 정보인데 네 사정이 딱해서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아빠는 동창이 알려준 종목대로 주식을 샀고 한동안은 요즘 말로 떡상을 했다더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샀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아빠 동창이 알려준 주식 종목은 작전주였거든요. 물론 아빠 동창도 그런 사실을 알고 알려준 건 아니었어요. 본인도 1억 가까이 날렸으니까요. 하지만 실현은 없는 사람에게 더 매섭게 다가온다고. 안 그래도 생활이 빠듯했던 우리 집은 타격이 엄청났어요. 아빠가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한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였죠. 그러던 차에 아빠 회사에서 희망퇴직 공문이 내려왔고 당장 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했던 아빠는 퇴직금을 꽤 얹어받는 조건으로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 돈으로 대출금은 갚았지만 매달 들어가는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당장 어디든 들어가야 했어요.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서 재취업이 쉽지는 않았나 봐요. 통장에 들어있던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가고 재취업은 잘 안 되고 하루하루 고민이 늘어가던 아빠는 엄마 몰래 공사판에 나가셨어요. 일당이라도 벌 생각으로요. 대학생 시절 방학 때마다 동기들과 공사장에서 일하며 학비를 벌었던 경험이 있어서 일이 생소하지는 않았다더군요. 그러다 그곳에서 아빠의 평생 직업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로 타일공이었죠. 기술이 없는 인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일당을 받던 타일공은 아빠 눈에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봐요. 거기다 연차가 쌓이고 기술이 숙련될수록 일당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것도 매력적이었고요. 꼼꼼한 성격인 아빠하고는 잘 맞는 일이어서 더더욱 끌렸다더군요. 그렇게 타일공 일을 시작한 아빠는 처음엔 실수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먹었지만 기술을 배우면서 일도 할 수 있어서 힘든 만큼 보람도 있었대요. 아빠가 그 일을 시작하고 1년 가까이 지나서야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차라리 자기가 재취업을 할 테니 아빠 보고 집에서 육아랑 살림을 맡으라고 했다더군요.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들한테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하면 인식이 안 좋잖아요. 저희 엄마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미 타일공이라는 직업에 꽤 만족하고 있던 아빠는 엄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공사장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게 아빠한테 일을 가르쳐주며 일감이 생길 때마다 일을 데리고 다녀주시는 숙련공만 봐도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대기업 간부급보다 높았거든요. 기술만 제대로 익힌다면 억대 연봉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아빠는 가능성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의 그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잘된 선택이었어요. 비록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을 해야 했지만 아빠가 타일공으로 일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집안 사정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회사원인 친구 부모님들보다도 연봉이 몇 배나 높았어요. 게다가 타일공으로 자리를 잡게 된 아빠는 자신의 기술에 대한 자부심도 생겼고요. 그래서 저는 아빠의 직업에 대해 주변에 당당하게 밝힐 수 있었어요. 그러니 결혼을 앞두고 아빠의 직업 때문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제가 얘랑을 만난 건 대학을 졸업하고 우여곡절 끝에 합격한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당시 저는 다니던 대학이 본가에서 꽤 멀어서 학교 근처 원룸에서 살고 있었는데 계약기가 문제로 당장 집을 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원룸에 살며 직장에 다녀야 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원룸촌에서 첫 출근을 하게 된 날이었어요. 덧붙여 상황을 설명하자면 조금 창피하긴 한데요. 그래도 얘랑과 만나게 된 과정을 전해드리려면 창피함을 무릅쓰고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 그렇듯 취직은 했지만 첫 월급을 타기 전까지는 주머니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잖아요. 당시에 저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이 학비는 대주셨지만 생활비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충당해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버스비가 없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출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고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아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했더니 그날따라 버스카드에 잔고가 없었던가 봐요. 그것도 모르고 버스에 올라탄 저는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멘트가 흘러나오자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머리털이 쭉 뼈 서는 것 같았어요. 버스카드에 잔액이 없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지갑을 집에 두고 온 게 그제야 떠올랐기 때문이었죠. 다른 날도 아니고 하필 첫 출근 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정말 미치고 빨딱 뛸 지경이었어요.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버스 기사는 퉁명스럽게 현금이나 다른 카드 없냐고 묻더니 없으면 내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러려고는 했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미 출근길 승객들이 뒤에서 밀고 들어와 만원 버스 안은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얼굴로 기사님께 사정을 했어요. 아저씨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이 첫 출근인데 지갑을 놓고 와서 현금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떠듬거리며 말을 하자 버스기사는 인상을 팍 쓰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돈이 없으면 내려야지. 뭘 어쩌라고. 안 내리고 뭐해요. 애써 눈물을 꾹 참고 있던 저는 싸늘한 그 말에 급기야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내리려고 몸을 틀었지만 뒤에 서 있던 남자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2명이요 라고 말하더니 카드를 툭 찍더군요. 그리고는 버스기사한테 보란듯이 말했어요. 앞에 여자분 것까지 같이 계산했으니까 됐죠? 그제야 버스기사는 입을 꾹 다물더군요. 순간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저는 정신없이 그 남자분께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남자가 저를 쓱 보더니 지갑에서 5만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어요. 받아요. 오늘이 첫 출근이라면서요. 점심도 먹어야 하고 이따 퇴근할 때 차비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당장 출근 생각만 하고 있던 저는 그제야 이후 상황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넙죽 인사를 하고는 돈을 받아들었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회사에 도착하는 대로 바로 이체해드릴게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은 이후로도 이어졌어요. 계좌이체를 해드리고 톡으로 감사 인사를 하다가 이어진 대화는 1시간 넘게 이어졌고 다음날 출근 시간에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면서 매일 아침 함께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 집과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퇴근길에 집 근처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기도 하고 회사 일로 고민이 있을 때면 조언을 구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친해져서 호칭도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오빠는 입사 3년차로 직장인들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연차였어요. 직장 내 전반적인 업무를 거의 경험해본 연차라서 자신감이 충만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자 역할을 맡기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한 시기였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나가 창업을 하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다더라고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나는 가늘고 길게 살아남고 싶어.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창업을 할 생각도 없어. 요즘엔 평생 직장이란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변엔 한 회사에서 정년퇴직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그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 튀지 않는 거야.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서 회사 내 정치에 휘말릴 이유도 없고 미움을 살 일도 드물어서 어부지리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지. 주영이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가 치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난 그것도 처세라고 생각해.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솔직히 그 말을 듣고 무슨 남자가 이렇게 야망이 없어? 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직장 생활이 이어질수록 오빠가 말한 게 어쩌면 최선의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적어도 저처럼 백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방식만이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느끼게 된 이유는 입사 반년 만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어요. 평소 일 잘하고 인성도 좋은 제 사수가 대리 승진해서 밀려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사수는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학벌도 좋고 일 잘하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대리가 될 거라는 건 따놓은 당상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일도 제일 못하고 인성도 거지 같은 선배가 제 사수를 제치고 대리로 승진을 했다는 거 있죠. 직속 사수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들 이번 인사는 잘못됐다고 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 제 편견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제 사수는 마치 남의 일처럼 너무나도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은 화도 안 나냐고 물었더니 씁쓸한 표정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주영씨,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뭔 줄 알아? 환경미화원이야. 솔직히 나는 살면서 단 한 번도 내 아버지 직업이 창피했던 적이 없어. 환경미화원이 공무직이라서 자식인 나로서는 혜택도 많이 받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입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상황이 달라진 거야. 우리 아버지 직업이 내 발목을 잡더라고. 입사 1년차 때였던가? 회식 때 우연히 화장실에서 부장님이랑 과장님이 내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 일 잘해봐야 부모가 청소부인데 잘 올라가 봐야 부장 아니냐고. 그러니 너무 키워줄 생각 말고 잘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라고 말이야. 그땐 그 말에 정말 화가 났었는데 점점 그게 현실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 전에 주영씨가 그랬지? 아버님이 타일공이시라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아버지 직업 얘긴 하지 마. 그때 사수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에서 오빠가 했던 말이 새삼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야 납득이 됐어요. 왜 그렇게까지 납작 엎드려 가늘고 길게 살아가려고 했는지를요. 반상의 차이를 따지던 계급사회는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 결혼과도 연관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1년 가까이 친한 오빠 동생으로 지내던 우리는 제가 원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본가로 돌아간 무렵부터 사귀게 되었어요. 가까이 살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서로의 존재가 떨어져 지내게 되니까 얼마나 내 일상에 깊이 뿌리 내렸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이전까지 매일 아침 함께 출근하고 저녁도 종종 함께 먹었던 우리는 정작 사귀게 된 이후에는 기껏해야 주말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애틋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일찍부터 결혼 얘기가 나왔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함께 지낼 때 더 좋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귀기 시작한 이후로 일부러 양가 부모님께도 미리 알리고 서로의 본가에도 드나들면서 양가 부모님께 얼굴을 알리기에 바빴어요. 저희 예비시댁은 노원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 모두 회사원으로 한 직장에서 근속해오신 분들이었어요. 얘랑은 초등학생 때부터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얘랑의 부모님들은 평범한 회사원 특유의 안정감이 있는 분들이셨어요. 안정된 벌이 안에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생활하면서 노후 대책까지 계획을 세워 지켜나가는 분들이었죠. 큰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 유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그런 면에서 저희 집과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지만 이런 방식도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았어요. 얘랑도 저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던 터라 어떻게 보면 예비 시부모님의 모습이 미래의 우리 두 사람의 미래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부모님들께는 결혼 얘기를 꺼내지 않은 채로 얘랑과 함께 예비시댁에 갔을 때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마포에 있는 아파트에 산다고? 요즘 거기 아파트 값이 꽤 될 텐데. 자가인가 전세인가? 네, 자가입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화색을 띠며 반가워하셨어요. 야,
부모님이 재력이 있는 분들인가 보네. 듣자 하니 살고 있다는 그 아파트가 시세가 꽤 되던데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기술직이십니다. 기술직? 어떤 기술직? 처매님에도 아버님이 꼬치꼬치 캐묻는 바람에 제가 잠시 머뭇거리자 어머님이 나서서 말을 끊으셨어요. 상훈 아빠, 지금 호구조서 나왔어요? 사람 무한하게 그런 걸 다 물어요. 미안해요. 혜령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니까 이해 좀 해줘요. 어머님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제 옷차림부터 백, 장신구 하나까지 세세하게 살피는 눈치였어요. 취직 기념으로 아빠가 사주셨던 명품백을 들고 가셨는데 어머님이 백에서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혜령씨는 명품을 좋아하나 보네. 이런 건 꽤 비쌀 텐데. 그런데 이런 백은 직장인 월급으로 사긴 좀 힘들지 않나? 어머님이 삐딱한 시선으로 말씀하셨어요. 아, 이건 취직 기념으로 아빠가 사주신 거예요. 제 월급으로는 못 사죠. 그렇지. 난 또. 말이 났으니 말인데 요즘 애들은 명품백 하나 사려고 카드 할부 끄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더라고. 직장인 월급이야 뻔한데 그렇게 돈을 써서 언제 돈을 모아? 그래도 혜령 씨는 돈 많은 부모님이 계셔서 좋겠네. 이렇게 비싼 백도 취직 선물로 턱하니 사주시고. 부럽다. 제 돈이 아니라 아빠가 사주신 거라는 말에 표정까지 싹 달라지시며 부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명품을 사드리는 며느리감은 싫지만 그런 명품을 사주는 친정 부모가 있는 며느리감은 땡큐라는 의미였죠. 그래서였을까요? 예랑이 부모님은 이후로도 자주 저를 집에 불러주셨어요. 예비 시동생이 있는 군부대에 면회 갈 때도 저를 데리고 가실 만큼 어떤 면에서는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예랑을 꽤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일찌감치 사윗감으로 받아들인 생각이셨는지 아빠는 예랑을 데리고 낚시도 다니시고 기념으로 낚싯대도 하나 사주셨더라고요. 야, 자기 아버님이 말이야. 진짜 통이 크신 것 같아. 이 비싼 낚싯대도 턱하니 사주시고 말이야. 나 자기랑 결혼하면 장인어른 옆에 꼭 붙어 다닐 거야. 차도 멋지고 완전 기분 난다니까. 아이고,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은가 보네. 우리 아빠가 통이 좀 크시긴 하지. 약간 기분파거든. 모르긴 해도 우리 엄마랑 아빠한테 잘하는 만큼 얻는 것도 많을걸? 그래? 그럼 나 그냥 처가살이 할까? 너희 집이 교통도 편하고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 죽이잖아. 우리 부모님 사시는 아파트는 오래돼서 단지 안에 시설이라고 할 것도 없잖아. 말 나온 김에 우리 너희 부모님 집에서 사는 거 어때? 그때는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단지 내 시설이 좋다고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처가살이를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진심이었더라고요. 한 번은 예비 시부모님이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셔서 노원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혜령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우리 상훈이한테 처가살이 하자고 그랬니? 네?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상훈 씨가 장난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있지만요. 저는 어머님이 저를 나무라시는 건 줄로만 알고 극구 아니라고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짚었더라고요. 상훈이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솔직히 내 아들이 처가살이 한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놀라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고. 상훈이 아빠 생각도 그렇고 요즘 서울 집값이 장난이 아니잖니. 맞다. 상훈이가 아직 정식으로 청혼도 안 했지? 어머, 우리가 너무 앞서갔나 보다. 그때 사실 기분이 쎄했어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뭔가 찜찜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고부터는 예식장 예약이며 웨딩 촬영, 신혼집 문제까지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돈이 한두 푼 드는 일이 아니다 보니 어떻게든 발품을 팔아서 돈을 아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중에 처가살이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거예요. 자기야, 우리 그냥 자기 부모님 집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우리 예산으로는 서울에서 전셋집 구하는 것도 힘들어. 게다가 우리 집은 나 말고 동생도 있잖아. 제대하면 복학해야 되는데 우리 신혼집까지 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 장인 장모님도 외동딸 부부 데리고 살면 좋지 않겠어? 오빠,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싫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귀찮으실 거라고. 정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가진 돈으로 월세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왜 그렇게 처가살이를 못해서 안달이야? 솔직히 저는 친정에서 신혼을 시작하기 싫었어요. 아무리 내 부모라고 해도 부모랑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겠냐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또 무슨 죄예요? 얘랑은 그저 자기 편한 대로 우리 부모님도 학가하는 걸 좋아하실 거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인 거죠. 그런데도 얘랑은 끝까지 처가살이를 고집했고 결국엔 저희 부모님이 허락을 하시면서 얘랑 뜻대로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보니 이 모든 게 얘랑과 예비 시부모님의 꿍꿍이었더라고요. 저희 신혼집 구하는 데 보태주려던 돈을 아껴서 시댁 리모델링을 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놓고는 마치 당신들이 100번 양보해서 우리를 내 부모님 집에 살게 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시는데 솔직히 얍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우리가 시댁에서 시집살이 하겠다고 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셨을 테니까요. 집은 그렇다 치고 예식장 예약이 힘들어서 결혼은 할 수 없이 이듬해 봄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 바람에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친정에서 사는 거라서 가전제품을 바꿀 필요도 없고 침대 정도만 새로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시댁은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데 하루는 시공사랑 실랑이를 하셨는지 업체를 바꿔야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주변에 아는 리모델링 업체가 있냐고 물으셔서 아빠한테 물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저희 아빠가 타일공이라는 걸 말씀드리게 되었죠. 타일공? 그 화장실 벽 타일 붙이는 일 말이니? 네, 화장실도 그렇고 주방이랑 현관 같이 타일을 붙여야 하는 곳은 다 작업하세요. 그 말에 예비 시부모님은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 모습을 보자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던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며칠 뒤 아버님이 제게 전화해 저희 아빠 휴대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만나서 상의할 게 있으시다고요. 상견례도 하기 전에 미리 만나보시겠다고 하니까 조금 걱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별일 있겠나 싶어서 알려드렸죠. 그랬더니 저 모르게 어이없는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글쎄 저희 아빠를 불러서 타일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공짜로 말이죠. 엄마를 통해 그 말을 전해 듣고는 어찌나 화가 나던지 얘랑을 불러서 한마디 했어요. 자기는 알고 있었어? 자기 부모님이 우리 아빠 불러서 공짜로 일 시킨 건 말이야. 아, 난 또 뭐라고. 명색이 장인어른이 타일공인데 그럼 남을 불러서 해? 그리고 화장실 타일 좀 붙이는 걸로 돈 들이기도 뭐하잖아. 막말로 남도 아니고 사돈지간인데 그거 좀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거 좀? 화장실이랑 주방, 현관에 베란다까지 할 거 다 했는데 그거 좀이라고? 자기 우리 아빠 일당이 얼만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아니 공사판 일당이야 거기서 거긴데 뭘 그렇게 난리를 쳐. 너 자꾸 돈 문제로 이러면 나 조금 서운해지려고 그런다? 지금 서운한 게 누군데 그래? 그 일로 얘랑과 한참이나 말다툼을 했고 며칠간 연락도 끊은 채 지냈어요.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우리 아빠한테 일당을 주지 않은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우리 아빠도 그런 돈은 애초에 받을 생각도 없으셨으니까요. 문제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그래도 사돈이 될 사이인데도 마치 자기들이 부리는 사람처럼 일을 부리고는 밥도 현장 인부들이랑 같이 먹게 하고는 일 끝난 뒤에는 수고했다는 말도 없이 서둘러 내쫓듯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고객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매너 없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타일 공사를 마치고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얘랑이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랑 결혼까지 하는 건 무리인 것 같아. 우리 부모님도 공사판에서 막노동하는 사람이랑 사돈을 하는 게 창피하신가 봐. 다른 것도 아니고 부모 문제라서 얼굴 보고 말하기 그럴 것 같아서 문자로 남긴다. 우리 그만하자.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래요? 아니 타일공이라서 리모딩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젠 막노동꾼이라서 창피하다고요? 아니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불러다 공짜 일은 시키지 말았어야죠. 자기들 편한 대로 다 부려먹고 이제 와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만나서 정중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문자로 파혼 통보를 하다니
정말 너무 자존심도 상하고 모멸감을 느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방에서 낑낑대며 혼자 삭히고 있었는데 아빠가 방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이미 제가 파혼 당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를 채셨는지 무거운 표정으로 그러셨어요. 혜령아, 이 결혼 마음에 안 들면 안 해도 돼. 아직 식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청첩장에 나온 것도 아니잖아. 뭐든 등 떠밀려서 억지로 하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나는 법이야. 아빠랑 엄마는 괜찮으니까 네가 마음에 안 내키면 여기서 그만둬도 돼. 우린 네 결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중요해.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서럽고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뭔데 우리 아빠를 무시하나 싶어서요. 그래서 아까 끌어안고 한참을 울고는 얘랑한테 온 파혼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사귄 건 1년 남짓이지만 이미 만나온 것까지 합하면 2년이 넘게 봐왔는데 어떻게 이런 문자 하나로 파혼 통보를 할 수 있냐고 울먹이며 말했더니 아빠 얼굴이 점점 더 벌겋게 변해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등을 쓸어주시며 그러셨어요.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우리 딸은 나쁜 일은 있고 좋은 것만 생각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냥 부모로서 딸을 위로하는 형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그런데 파혼하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토요일 아침부터 누가 초인종을 눌러대는 거예요. 월패들 보니 얘랑과 얘랑 부모님이더라고요. 잔뜩 화가 나서는 씩씩거리면서 연신 배를 누르길래 인터폰으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야, 너 차단했냐? 왜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봐? 그 말하려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이 아침에 찾아온 거야? 맞아, 차단했어. 다시 볼 일 없는 사람인데 그냥 둘 이유 없잖아. 아씨, 야, 암튼 이 문부터 열어. 중요한 일이니까 문 좀 열라고. 그러자 안방에서 나오시던 아빠가 다가와 월패드에 대고 그러셨어요. 집에 내용증명이 도착했나 보구만. 봤으면 알 텐데 뭐 보기 좋은 낯짝이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떼거지로 여기까지 들고 와. 한글 알잖아. 내용증명에 적힌 대로니까 그런 줄 알고 변상이나 해.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시끄럽게 굴지 말고 돌아가. 아빠는 할 말만 하시고는 화면을 꺼버리셨어요. 내용증명이라니. 저는 이게 다 뭔가 싶었죠. 그런데 아빠한테 물어볼 새도 없이 또다시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역시나 얘랑과 그 부모였어요. 그런데 방금 전과 달리 안절부절 못하며 쩔쩔 매는 모습이었어요. 저기 혜령이 아버님, 나 상훈이 아빠예요. 아니, 내가 돈을 안 주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 돈을 받고 싶으면 청구서를 보내면 될 일이지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떡합니까? 게다가 말도 안 되는 그 금액은 또 뭡니까? 우리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대화로 풀어갑시다. 그러니까 이 문 좀 열어봐요.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얘랑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네,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일당을 떼어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사돈 될 사람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파혼까지 하게 돼서 기분이 언짢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세상에 고작 타일 몇 개 붙여놓고는 2천만 원을 달라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것보다 손님이 왔으면 일단 문부터 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문도 안 열어주고 밖에서 이런 얘기까지 하기만 안 됩니까? 이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어머님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걸 본 저희 엄마는 헛웃음을 지으시더니 월패드에 대고 한 소리 하셨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예의를 운운합니까? 그러는 그쪽은 예의가 있어서 사돈 될 사람을 그런 식으로 대했어요? 내 남편 어디 가서 그런 대답 받고 일할 사람 아니에요. 다들 모셔가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 불러서 일을 시켜놓고는 식사도 제대로 안 챙겨줘 놓고 빵 쪼가리에 우유 하나 던져준 사람들이 예의? 어디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는 겁니까? 그리고 자꾸 우리 남편이 금액을 부풀려서 요구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그 금액에 내 남편 인건비만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쪽이 싸구려 타일 구입한 탓에 제대로 작업이 안 돼서 우리 남편 시켜서 고급 재료로 가져오라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거실 바닥까지 죄다 그 비싼 타일로 깔아놓고선 이제 와서 왜 우리 발을 내밀어요? 그뿐이에요. 그쪽은 타일 몇 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집 전체 타일 까는데
우리 애 아빠랑 밑에서 일하는 인부 2명까지 총 3사람이 3일 동안 달라붙어서 작업했어요. 3사람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그 가격 맞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 같은 인간들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집까지 찾아와서 이 난리를 칩니까? 교양 없이. 앞으로도 직접 대면할 생각 없으니까 우리 변호사랑 얘기하세요. 알았어요?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비실에 연락할 테니까 가세요. 엄마는 상대의 주장에 따박따박 반박하며 할 말만 하곤 화면을 꺼버렸어요. 정확한 상황을 몰랐던 저였지만 양가 부모님의 대화만으로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얘랑 부모님은 우리 아빠가 타해공이라는 말에 공사판 인부들 인당 정도 받고 일하겠거니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희 아빠 일당은 50만 원이 넘어요. 거기다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당이 30만 원 이상 되는 분들이라서 3일치 인건비만 해도 330만 원이었어요. 거기다 아빠가 대신 구매해준 타일은 도매가로 받아다 준 거라서 저렴하게 해준 거였고요. 그러니 원래대로 정가 그대로 받았으면 2천만 원이 아니라 몇백은 더 깨질 상황이었던 거죠. 그걸 사돈될 사이라는 이유만으로 입 싹 닦은 인간들이 이제 와서 억울하다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얘랑 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이 보낸 내용 증명에 명시된 금액을 고스란히 저희한테 보냈고 다행히 법정 싸움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 돈을 보내면서도 24개월 할부로 해달라는 둥 비록 파혼은 했지만 당시만 해도 결혼할 사이였으니 좀 깎아달라고 어찌나 질척거리던지 저희 부모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실 정도였어요. 이걸 보니 이런 집에 시집을 안 간 게 천만다행이었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이번 파혼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다 싶을 땐 과감하게 돌아서야 한다는 걸요. 당장은 그게 손해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일 테니까요.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일도 없고 말이죠. 이번 파혼으로 부모님께는 정말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역시 믿을 건 내 부모님밖에 없다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퇴근길에 아빠가 좋아하시는 전기구이 통닭을 사가야겠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과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